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강의 끝나면 요 자리에서 삼배 하시고 그게 삼배가 그냥 예불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17번째 강의로서 원래는 19번째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인고가 나타나가지고 좀 더 시간을 뒤로 미뤄버렸기 때문에 지금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사물의 이중성, 입자, 파동,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적 고철,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는 우리가 동화도 보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웰컴 투 원더랜드. 원더랜드가 이상한 나라죠. 웰컴 투 이상한 나라에 오신 것을 이제 환영한다고 하는데, 근데 원더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원더랜드냐? 앨리스 인 원더랜드, 유명한 게 동화책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기 보면 이상한 거 많은데 그런 이상한 나라냐? 아니면 앨리스 앤 밥 인 원더랜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즘은 관측자를, 옛날에는 관찰자가 있으면은 뭐 갑과 을, A와 B라, 요즘은 양자역학에서 관찰자를, 이것도 물리학자들 사이 유행처럼 밥과 앨리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앨리스와 밥. 그래서 이거는 양자역학의 세계를 말할 때 이제 항상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앨리스 앤 밥 인 원더랜드. 그럼 그게 이상한 나라냐? 붓다 월드냐? 셋 다 이상해요. 셋 다 이상한데 가장 이상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차츰 살펴보기로 하죠. 근데 우선, 앨리스 인 원더랜드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루이스 캐럴이라는 영국의 필명이지만, 영국의 수학자가 앨리스 어드벤처스 인 원더랜드,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모험을 하고 앨리스 모험에서 루이스 캐럴이 썼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 목이 길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거기에 앨리스가 이런 말 합니다. 구구단을 외우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 20까지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거야. 4 곱하기 4는 우리가 16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앨리스가 뭐라고 하고 11이라고 해요. 근데 왜 11이냐면 그때는 15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1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5진법을 사용하면은 저기 11이 되겠죠. 4, 4, 16은. 네. 그 다음에 4 곱하기 5 해놓고 갑자기 10이라고 해요. 요번에는 15진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진법이 하나 더 늘어나서 18진법이에요. 그러니까 12가 되죠. 4 곱하기 6은 13이라거든요. 요번에 21진법이에요. 21진법에서는 13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3은 3이지만은 요 1이 21이 되겠죠. 그죠? 그럼 27 더하기 3 하니까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이라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4, 7 해놓고 나는 14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24진법입니다. 진법이 하나씩 3씩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는 1이 24가 되겠죠. 24 더하기 4 하면 28 딱 맞아요. 그러니까 쭉 가다 보니까 4 곱하기 12는 19예요. 여기서 왜 뭐냐면 39진법이거든요. 1이 39인 거예요. 그 39 더하기 9 하면 48 되죠. 이렇게 하면 2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해보지만 4 곱하기 13 해가지고 여기에서 42진법 하면은 20이 안 돼요. 이러기 때문에 앨리스 인 원더랜드에 나오는 이상한 현상들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규칙성이 있어서 그 규칙성을 알아내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원더랜드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이거 말고도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것들이 뭐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원리나 규칙이 있어요. 따라서 앨리스 인 원더랜드는 적어도 수학자들한테는 더 이상 원더랜드가 아니다. 그런데 아까 앨리스 앤 밥 인 원더랜드는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달라요.
살아있는 고양이가 죽어있는 고양이가 반씩 섞였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나 물리학으로는, 아니 물리학은 아니에요. 물리학은 아니고 이해할 수 없어요. 반은 죽은 살았는데 여기 사람이 있는데 김성구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죽어 있기도 하지만 반은 살아있기도 하다, 이런 거 있어요? 그건 생각 못해요. 그런데 물리학적에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순간이동이에요. 여기 있는 거에 갑자기 여기 나타나요. 이거 순간이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이게 앨리스 앤 밥 인 원더랜드,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세상이니까 그 실제 세상입니다. 물리학자들이 관찰한 세상. 오늘부터 앨리스 앤 밥 인 원더랜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앨리스 앤 밥은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자, 스키어가 싹 스키를 쫙 타고 가는데 다리가 찢어지지 않았는데 양쪽으로 싹 갖고 딱 지나갔거든요. 이 사람이 보고 뭐야? 저런 게 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미시세계에 보면 그래요. 그걸 지금 우리가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앨리스와 밥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에서 이런 그림, 다음과 같은 그림은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경험한 것을 비교하면 어떨까? 훨씬 더 이상하죠. 우리 실제 세계가 더 이상해요. 어느 쪽이 더 이상하죠? 이건 어때요? 아까는 그 사람이 오다가 몸이 두 쪽으로 나눠지지 않았는데 나무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 하는 거죠. 이거는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라는 걸 다 통과해서 이 사람이 쓰고 왔어요. 이런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미시세계에서는. 근데 우리라는 건 뭐냐면 무시세계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실제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이건 또 이상한 거죠. 요건 유명한 최사의 캣이라고 해가지고, 자, 고양이가 웃음과 고양이로 나눠졌습니다. 웃음 따로 고양이 따로. 그리고 다시 고양이였어요. 가능하냐? 이게 바로 앨리스 앤 밥 인 원더랜드예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경험한 세계는 이상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엄정한 규칙이 있어서 인간이 그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규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앨리스와 밥이 경험한 세상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보다 더 이상합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회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체득하는 거예요. 딱 보고 아는 거고, 물리학자들이 이제 봤을 뿐이지 그거 왜 그런지 설명 못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앨리스가 경험한 세상과 비교하면 어떨까? 밥과 앨리스가 경험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미시세계. 그런 것이, 미시세계가 모여있는 것이 우리 거시세계니까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하면은 멀리 떨어진 물리학자들이 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현대 산업의 3분의 1이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산업이에요. 여러분 레이저 다 쓰고 있고 뭐 하잖아요. 다 양자역학 기반 둔 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다른 양자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한번 하는데, 주역에 보면 개사전에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다. 도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나 진리고, 기는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도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위에 그 이면에는 있는 것을 우리가 도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기라 부른다. 따라서 물리학은 뭐냐면은 형상이 있는 걸 보는 게 학문이거든요. 형이하학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은. 근데 형이하학으로부터 우주의 진리를 찾는 학문입니다. 그 형상을 봐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말해서 물리학은 전부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관찰 도구라는 것도 딴 거 아니거든요. 현미경, 만원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보는 것은 옆에 사람이 와서 같이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형이 하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는 거고, 불교는 육근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는 조금 마음이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요거는 물리학하고 똑같죠. 요까지는. 그리고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찾는 거니까 굉장히 둘이 닮은 데가 있어요. 요거 빼놓고 요건 좀 다르지만은, 그래 물리학이든 불교든 관찰한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 이게 교죠. 말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불교의 경전이라든가 뭐 스님들이 설법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실제 사물은 이해할 수 있느냐? 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스키어가 몸이 쪼개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양쪽으로 통났다는 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과 표현의 한계. 이건 쌍유타 니까에 나오는 얘기인데, 열애는 진실로 실제로 파악할 수 없다. 열애가 누군지를 아무도 파악 못한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사후에 존재한다.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열애가 죽은 다음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또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시설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옳은 일이 아니다. 열애는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자가 뭔지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말해갖고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근데 그런 비싼 말 노자도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 깨달은 사람들 비싼 건데, 노자가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도라고 말을 이름을 붙여서 이걸 도라고 말한 것은, 여기 상도란 말은 영원한 도니까 진짜 도가 아니다. 이미 도라고 이름 붙인 거, 도라고 말한 거는 이름 붙인 거. 그러면 명가면 비상명. 이런 것이라고 규정해서 이름을 붙이면 더 이상 그것은 본질을 말한 거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말만 들으면은 뭐 그 사람들이 뭐 철학자를 돼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나 보다는데, 요 밑에 사람은 물리학자 보아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진리성과 명료성은 상보적이다. 요 말 무슨 말이냐면 좀 미리 말씀해. 진리성이란 말, 그것의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고, 명료성이라는 건 분명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보적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면 거기서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뭐냐면은 아주 진리가 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너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조금 대충 애매하고, 그러면은 표현이 좀 애매하고, 그러면은 뭐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대충 진리에 가까워지는데, 진리 쪽을 너무 강조하면 표현이 엉망돼 버리고, 너무 자세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꼭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요즘 컴퓨터는 좀 달라졌어요. 그 딥러닝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학습에서 달라졌는데, 옛날 컴퓨터는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하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강아지다고 말해놓으면은, 강아지도 옷을 입히면은 강아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명료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가 강아지라는 거 명령하면 강아지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고 자세히 강아지에서 써놓으면은 그 자세한 데 매여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옷을 입었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옷을 입으면 그건 강아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런 뜻입니다. 말과 진리는 이런 식으로 조금 상보적인 데가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진리가 뭔지 설명하려다 보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버려요. 좀 애매하면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보아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동양의 철학하고
서양의 철학을 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파르메니데스의 얘기를 가져왔는데,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말이 들어보신 적 있죠.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설명한 이데아의 세계에 플라톤의 철학을 해설한 거에 불과한 거지, 서양 철학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럼 플라톤의 철학은 뭐냐?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의 주석이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스가 철학의 서양 철학의 뿌리를 이루는 건데 아주 명확해요. 아,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맞는 말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없으니까 사유 대상도 안 돼요. 없는데 뭘 생각을 해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놨고, 사유는 오직 유만을 대상으로 삼으니까 결국 사유와 존재는 같은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결국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서양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최고죠. 그것에서 발전되어 나온 게 뭐냐면 수학이잖아요. 그 수학을 바탕으로 물리학이 나왔으니까 바로 파르메니데스 이 철학은 서양의 합리주의의 철학과 자연과학이 탄생한 배경이 된 철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아,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이 그러한 자연과학을 탄생시킨 기본이 되니까, 아, 과학적으로 보면은 서양 철학이라든가 파르메니데스 철학이 옳고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존재와 사유 같은 것이 뭐 이성적 사유는 진리를 찾는 수단이 되고, 서양 철학의 합리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바로 서양 철학의 합리주의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이 탄생할 수가 있었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과 비교해 볼까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열애는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취한다. 파르메니데스 말하고 전혀 다르죠. 이게 어디냐면 쌍유타니카의 12품 47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 과학은, 지식은 과학이 주도하죠.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철학이 수학과 자연과학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면 부처님의 중도 철학은 폐기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파르메니데스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수의 물리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처님 말씀이 실상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쓰면은 폴 데이비스라든가 브래드코 베트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양자를 사용한 개념들이 선과 동량의 신비주의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다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과 크게 일치한 점이 있다. 그래서 브래드코 베트러 같은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생각하는 물리학자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불교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 비존재라는 불의 원리를 말하는 중도 이치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불교는 저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건데, 이제 양자역학은 오히려 불교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제가 강의를 해서 앞으로 넉 달 동안 할 거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많은 강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해한 건데, 이상하게 어렵다든지, 양자역학은 어렵다든지, 이해 못하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왜냐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런 말 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죽음과 삶이 반드시 섞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하면 안 돼. 그냥 그러나 보네.
오늘 아침 강의에서 뭐였어요? 명상할 때 그냥 파수꾼이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그냥 들어가면서 들어가네 나가네 하듯이 내 호흡을 그냥 내가 들으시네 내쉬네 그것만 알고 있어야지 뭐 거치네 뭐 숨이 가쁘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양재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아인슈타인 이런 말 했어요. 학생들 양재학을 쫙 강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일 내 말을 오늘 강의를 이해했더라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했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 하나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지나갔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까지는 좋아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앞으로 넉 달 동안은 아,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어렵네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이해하면 안 되고요. 아, 그런 게 있네. 아, 세상은 그렇게 생겼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이해하려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양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는 사물의 실상과 다르게 뭔가를 꾸며내고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리키는 말이 반야신경에 나온 말이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겸열반, 삼세제불.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말은 전도되고 뒤집어지고 거꾸로 되고 우리가 몽상으로 해서 뭘 만들어내고 꾸며내거든요. 거기에서 멀리 떠나야 진짜 진리를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보는 세상은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많이. 그래서 오늘부터는 앞으로 넉 달 동안은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 이상한 거 많이 봤다. 참 신기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걸로서 되면 돼요. 그리고 어렵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해야 될 걸 하는 거니까.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옛날 신라시대 때 코끼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도 갔다 온 사람이 코끼리가 코로 땅콩 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끼리라는 동물이 땅콩 집어먹는다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렵네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네 이상한 애까지 참 이상하네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넉 달 동안은 아무리 이상한 거 나오더라도 그냥 이상한 애지 어려운 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머리는 세상 생기고 다르게 논리를 만들어서 꾸며나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들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거 틀렸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처음부터 고약하죠. 하나의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의 대승불교의 범부즉 부처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부가 다시 깨닫지 못한 범부가 부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닫지 못한 것과 깨달은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부즉 부처라면 이 사람이 왼쪽 주머니에는 범부고 오른쪽 주머니에 부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 같은 성질이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부 성질이 나는 그게 아니고 범부 부처가 하나예요. 그냥 이 하나가 그대로 범부고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양면선 같은 거는 원자력 같은 거는 어떻게 되죠? 잘 쓰면 굉장히 좋잖아요. 잘못 쓰면 나쁘잖아요. 그건 분명히 다 좋고 나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이.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인데 어떤 거 하나인데 그 하나가 그대로 범부이자 그대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중성이에요. 삼이중성. 따라서 그런 걸 그러면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논리로는. 그래서 한번 그런 게 정말 자연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많이 안 하고 그 핵심적인 것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강의 목적은
연기법과 중도 이해거든요. 유행자 바차고타가 아트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 생각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안 하니 부처님이 말했더니 아트만 있다고 대답하면 상주론자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이 산다는 거 동조하는 것이 되고, 없다고 하면은 단멸론자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단 죽으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하겠구나. 왜냐면 우리는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니지만, 아트만이라는 것이 영혼이 불변 존재해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죽는 것에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두 번째 강론에서 이 말씀드린 바로 무아윤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윤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나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존재의 중도. 바람은 자누소니가 부처님을 찾아 묻어놨습니다. 존재 곧다마여 모든 것 존재합니까? 바람은요, 모든 것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것은 그럼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열애는 이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가르칩니다. 이 중도를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중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듣고 탁 예소성을 그냥 내가 느끼듯이 그냥 체득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요. 육체가 죽더라도 상주불면 영혼이 있어 영혼이 사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아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요. 아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열애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취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할까? 이해하면 안 되죠.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과학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냐? 자의현상 속에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 비슷한 것이 있으면 아 그런 게 있구나 할 수 있죠. 바로 그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생각해보죠. 인간이 상상한 것과 현실은 어느 쪽이 더 신기할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판단 기준, 인간의 사회 법칙이다. 논리입니다. 그럼 자연은 논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일까? 사물의 참모습은 무엇일까? 인간이 보는 세상은 인간이 인식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두뇌가 만든 것인데 인간은 사물의 참모습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사물 인식하는 법 한번 살펴볼까요? 복습인데 옛날에 말했어요. 서양 철학에서 실체의 정의는 두 달 동안 놀았으니까 좀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하는 건데, 서양 철학에서는 다른 것을 원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실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실체란 그것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물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존해서 그런 사물이다. 그런 것은 다른 모든 사물은 신이 창조했으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네요. 신은 실체죠. 그 다음에 칸트가 말하기를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물의 개념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럼 실체는 있느냐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자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자성이라는데, 자성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을 대성이 좋다는데, 우리말의 실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른 것의 존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 그럼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니까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실체가 없죠. 상호의존적이란 말은 나를 설명하려면 나는 내가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든지 누구의 동생이라든지 누구의 뭐 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말할 수 있지 김성구가 뭐냐는 말을 못해요. 한번 여러분 중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분은 실체가 있는 사람인데 없다면 실체가 없는 건데, 불교에서는
저거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봐요. 따라서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실체가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것과의 상호 의존적인 발생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놈의 성질이 조금씩 변하겠죠.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 성질도 없어요. 서양 철학의 실체로는 유신론인데, 유신론은 과학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유신론을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데카르트가 말한 그 실체론에 의하면은 그것이 존재를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이 창조했다면은 신만 실체이고 남은 것은 이제 실체가 아닌데, 유신론만이 신인데 이건 과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말하게 됐어요. 정신과 물질 실체다. 그러면은 유물론이라는 물질만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 또는 정신만이 진짜 존재하는 것. 그 관념론이죠. 그 다음에 이원론이라는 것은 정신도 물질도 이게 뭐가 좀 프린트 잘못됐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원론, 유물론, 관념론인데 여기서는 오늘날의 과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은 대부분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다. 뭐가 빠졌어요. 요 세 개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론이죠. 요 세 개가. 셋 중에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것만 말할 수 있는 거고, 요 뒤에 문제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라든가 인지과학자들은 대부분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형태의 실체론이든 다시 말해 유물론이든 관념론이든 이원론이든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존 썰이라고 하는 버클리 대학교 철학자가 쓴 마인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 책 이름이 마인드예요. 여기에 보면은 썼어요. 그래서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양 철학에서도 실체에 대해서 강한 회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도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요 말이 빠져 요게 여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요거 지워버리면 되죠, 그죠? 요걸 지워버리면 돼요. 그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은 실체론적 사고라면은 실체를 가진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있어서 사건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 존재는 사건이 없어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쓴거든요. 여기서 내가 주먹으로 이렇게 기둥을 쳤어요. 소리가 났어요. 좀 중태가 소리가. 이것이 바로 사건인데, 다시 말해서 주먹이란 존재가 있었고 기둥이란 존재가 있어서 사건이 있든 없든 둘은 존재한다. 근데 이 존재가 기둥이란 존재를 탕 치니까 툭 소리가 났다.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이 존재는 사건이 없어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고존역학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론과 존재 중심의 세계관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물질, 이원론, 유심론, 유물론 셋 중에 어느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어쨌든 이런 것이 뭔가 실체가 있고 이것들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 세상 사물은 딱 둘로 나눠요. 사물을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서, 이것이 분별지라는 것으로서, 이 분별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예요. 분별지는 사물을 옳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법칙 기준이 돼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는 것은 전부 다 분별지의 바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을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을 나눠 보내게 써가지고 실제 존재하는 것과 그것의 그림자와 같은 거, 있는 것과 없는 거, 선과 악, 그다음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입자와 파동, 이런 걸 두고 나누는데, 그럼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가 좀 조사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주와 객, 그죠? 음과 양, 참과 거짓, 삶과 죽음, 정신과 물질, 선과 악, 그런 거죠. 그럼 물질의 실상은 뭐냐? 볼까요?
자,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맞다면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팽이가 팽 돌리면 이렇게 치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요. 돌면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수도 있을까요?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에 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전기기구의 스위치가 여기 지금 전기기구가 있는데 이게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할 수 있는지,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을까? 아까 스퀴어가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이것은 이 나무 양쪽에 스퀴어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생각에 이분법적 상고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시세계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댄서를 볼까요? 자, 이 댄서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사람도 있고 시계 방향 반대로 돈다는 사람도 있어요. 미시세계 입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게 보면은 전기를 여기 그 전기를 입자인데 아니 스핀을 가져온 입자인데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요 스핀은 어떻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도는 것처럼 되겠어요. 요걸 우리가 스핀업이라 불러요. 요거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죠. 스핀 다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냐 꺼져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자기장을 안 걸어주면 실제 입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겹쳐 있단 말입니다. 슈퍼포즈가 되어 있어요. 슈퍼포지션 오브 스핀 업 앤 다운.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요새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었다고 해가지고 나왔죠. 양자 컴퓨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의 컴퓨터 소자는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가 꺼졌거나 켜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0과 1만 나타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으니까 0과 1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일을 할 수 있어요. 아까 한 말이죠. 양자 현상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리학적도 양자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아인슈타인이 아까 했던 말 했죠. 이 두 가지는 일보기라고 양자역학을 강의하거나 학생들에게 다 거치면서 여러분이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똑바로 말 못한 거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절대 이해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 자연은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만 다시면 여기 어렵고 쉽고가 없어. 그냥 여행기를 누가 여행 갔다 와서 나는 인도에서 이런 걸 봤다. 그러면 그런 걸 봤어? 뭐 그래? 이러면 되는 거지. 그 어렵네. 그럴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사물이중성. 아까 이제 설명했으니까 제가 이제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사전적으로는 양면성이라는 이중성 같은 뜻이나 실제로는 달라요. 과학기술이 양면성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 이중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파괴되는데 이중성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이 할 수 없는 것을 갖는 데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분법적 그럼 도대체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똑같은 건데 이 여자가 어때요? 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에릭 캔들이라는 유명한 뇌과학자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에릭 캔들이라는 그림인데 이것은 하나가 이 그림의 제목이 젊은 아내와 그의 어머니예요. 딱 보니까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가 보이나요? 근데 조금 다시게 보니까 노파가 보이나요? 근데 노파하고 젊은 아내가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똑같은 것이 이렇게 보니까 젊은 아내고 젊음과 늙음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은 거예요. 이건 어때요? 뭐죠? 말대가리죠. 그냥 시원하게 말대가리라고 그러세요. 말대가리죠. 요거는 개구리죠. 그럼 여기에는 이중성이 양면성이라는 말은 말대가리도 있고 개구리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중성이란 그게 아니고 말대가리가 그대로 개구리예요.
요걸 90도 돌려놓으면 그냥 계곡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게 이중성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다 범부직 부처를 했으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냥 부처인데 여러분들이 눈 감고서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 부처거든요. 근데 억지로 눈 딱 감고서 안 보여? 안 보여. 사람은 마음으로 그림을 보거든요.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그림의 의미를 이를 붙여요. 그래서 이를 붙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젊은 애를 보고 어떤 사람은 늙은 어머니를 봐요. 이 그림에서 젊음과 늙음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이 바로 늙음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늙음이 그대로 젊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다 부처예요. 범부직 부처할 때. 근데 왜 고집이 센지 부처 아니라고 우겨대기 때문에 부처 아닐 뿐인 거죠. 자, 이런 거죠. 이중성의 불교적 품 많죠? 색신불이, 색즉시공, 범부즉 부처, 번뇌즉 보리. 괴로워 죽겠는 게 깨달음이라니까 좀 기가 막히죠, 그죠? 선생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자연 현상 속에서 그런 걸 보면 우리 머리가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럴 뿐이지 실제 자연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깨친 자가 말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치지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의 목적이 바로 그거입니다. 자임증서 볼까요? 입자 파동 이중서. 자, 파동은 이런 거예요. 출렁거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까지 파동이라고 해요. 파장. 파동은 모양. 이거는 합치면 이렇게 생긴 파동과 이렇게 생긴 합친 파동, 이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데 진폭 1과 1을 합치면 진폭 2가 돼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합쳤으니까 진폭 2가 됐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우리가 골이라고 그러고 이걸 마루라고 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이건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고 이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 돼요.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파동은 0이 되기도 하고 진폭이 2배가 돼요. 근데 파동의 세기는 뭐냐면 진폭의 제곱이 비례하거든요. 진폭이 2배가 됐다면 파동의 세기는 4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진폭이 3배가 되면 파동의 세기는 9배가 돼요. 근데 또 어떻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만일 우리 돈이 파동이라 그러면 나는 앉아서 200원만 있으면 내가 1억도 만들 수 있어요. 진폭을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는데 세기를 4배가 되니까 400원 됐잖아요. 그죠? 4를 2 더하기 2가 합치면 4인데 16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1600원. 이런 식으로 탁 붙였다 뺐다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잘못 해버리면 빵이 해버릴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우리 돈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입자는 어때요? 파동은 아까 그런 거였는데 뭐가 이렇게 부딪혀서 다른 걸 튕겨나가게 하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파동은 어때요? 파동은 튕겨나가게 못해요. 진동만 시킬 뿐이에요. 파동은 아무리 와서 치더라도 여기에 입자가 있는데 파동이 치더라도 이 파동을 튕겨나가게 못해요. 근데 이 자리에 진동만 시킬 뿐이지. 따라서 튕겨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파동이 튕겨나가게 하는 입자일 리가 없죠. 네. 그게 바로 입자 파동을 한번 볼까요? 논리적으로 입자는 똑똑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입자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하나 둘 셀 수 있어요. 내 말은 파동이거든요. 내 말은 연속적이어서 내 말 셀 수가 없죠. 여러분 다 내 말 들었죠? 한마디만 했는데. 그죠?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10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말을 10번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 하면 다 그냥 연속적이죠. 셀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갇혀 있어요. 입자는. 여러분들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 방송에 갇혀 있거든요. 내 파동은, 내가 말하는 소리는 여기에 갇혀 있나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못 들을 거 아니야. 이 허용된 공간에 다 퍼졌기 때문에 적고 대세가 다 듣는 거죠. 따라서 퍼져요. 그 다음에 이게 입자는 몸에 해당하죠. 파동은 흔들리는 거니까 물결파 같은 거 보면 물은 있는데 물이 흔들리는 게 물결파잖아요. 따라서 몸에 해당한다면 파동은 몸짓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짓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몸짓이 없다 하더라도 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입자라는 것은 개별 입자가 갖는 물리량의 합이죠.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더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무게를 더하면은 입자가 되는데 간섭을 하기 때문에 파동이라면 진폭을 더해가지고 그 제곱이 세기가 되니까 보강될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소멸할 때는 그냥 골과 마루가 합쳐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같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파동이 어떤 것이 빛이라면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빛은 파동인데 분명히 파동이거든요. 그럼 그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입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우리가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 자연은 안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되겠다. 그래서 자연은 그 인간들 당신의 생각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이중선 나타내요. 뭐냐면은 한번 여기 빗으로 된 슬릿인데 여기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이렇게 가늘게 길게 찢어진 구멍을 우리가 슬릿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어떤 입자 두 개를 보내요. 보내서 여기서 만났을 때 여기서 1 보내고 1 보낸 것이 합쳐서 2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입자예요. 근데 어떻게 모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세 개가 4가 됐다가 없어지기도 하면 그러면 파동이죠. 따라서 이 구멍 두 개 뚫어놓고 뭘 보내보면 입자인지 파동인지 금방 알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두 개의 슬릿을 넣고 파동을 보내는데 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요 위치냐 요 위치에 따라서 요런 위치에 오니까 파동이 이렇게 왔는데 요거는 마루라고 그러죠. 마루와 골이 합쳐졌으니 여기서 소멸해버리죠. 근데 위치를 조금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 위치에 올려오니까 이놈은 마루와 마루가 합쳐지고 골과 골이 합쳐지니까 여기서 보강간섭이 되죠. 그러면 보강간섭은 세기가 만약 여기 진폭 1이라고 할 때는 여기 진폭이 아까 두 개 합치면 2가 돼서 4가 되죠. 여기서 세기가 4, 그 밑에서는 0, 그 밑에서는 또 4,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겠네요. 빛이 많이 파동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의 슬릿을 열고 입자와 파동을 보낼 때 그 하나의 슬릿인 경우는 그 슬릿 두 개, 이렇게 닫았어요. 이렇게 닫아뒀거든요. 하나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에서 보낸 것은 빨간색 같이 해서 이렇게 쌓일 거죠. 여러분 이거 밀가루를 보내보면 알죠? 이 구멍 뚫고 밀가루 보내보세요. 이렇게 쌓이지 않겠어요? 내가 이 모래를 들고 여기서 이렇게 쏙 뿌려보세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소복이 쌓일 거냐? 이렇게 되겠죠?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 쉬워요. 이번에 위에 구멍을 닫았어요. 아래 구멍을 열어놓고. 그러면 여기다 또 밀가루나 모래를 이렇게 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뭘 하여튼 보내면, 그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겠네. 그럼 그러니까 이때는 슬릿 하나만 열어놨을 때는 입자냐 파동이냐 구별 없이 다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런데 두 개를 열어놓으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구멍 두 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실험해 보세요. 여기 그 종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구멍 두 개 이렇게 탁 뚫어놓고 위에다가 밀가루를 한번 쏙 부어보세요. 위에 구멍에 뜬 것은 아까 빨간 거였죠. 밑에 구멍은 초록색이었죠. 그러면 빨간 것과 초록을 합쳐버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입자라면. 그렇게 될 것 같죠? 해보면 돼요. 그렇게 돼요. 근데 파동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파동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구멍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소멸, 그 다음 위치에는 보강, 소멸, 보강돼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띠가 쭉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801년, 1801년 우리나라 조선조 순조 임금 때쯤 되겠네요. 그때 토마스 영이라는 영국 의사가 그 당시에 물리학계에서 수수께끼였거든요. 빛이 과연 입자냐 파동이냐. 빛을 이렇게 구멍 두 개 딱 뚫어놓고 쫙 보냈어요. 보내놓고 뒤에다 스크린을 뒀더니 밝고 어두운 무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빛은 파동이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 입자 파동의 표를 볼 때 일단 뭐가 파동이었으면 절대로 입자할 수가 없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아까 말했는데 양자각 듣고서 뭐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잖아. 아, 그렇게 되는 거 보네.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토마스 영이 두 개의 스릿을 열어놨어요. 두 개의 스릿을 열어놓고 여기서 빛을 보내고 빛을 보냈더니 밝고 어두운 띠가 쫙 들었으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결정적 증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증거가 100%라면 그거 아닐 증거는 0인 거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이 그런 거고 실제 자연이 그런가. 빛이 파동이라면 이제 입자는 튕겨나지 못하게 되나요? 아까 우리 표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빛은 파동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러면 뭐를 쳐서 튕겨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아가지고 옥신각신 하던 끝에 미국의 물리학자 컴프턴이 여기 전자라는 입자, 전자는 아주 그 입자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소립자 있거든요. 그거를 탁 하고 쐈더니 당구공이 치면 어떻게 되나요? 튕겨나가고 자기가 튕겨나가죠. 똑같아요. 전자가 튕겨나가고 빛도 튕겨나갔어요. 그럼 빛이 당구공과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뭐예요? 입자잖아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 못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래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내가 설명한 걸 여러분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 잘못한 거다. 그 이상하다. 그건 좋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운동량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뭐가 튕겨나가야 돼요. 운동량을 가진다. 그래서 운동량은 보통 질량을 가진 입자한테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나타나는데 빛은 질량이 없거든요. 질량 없어도 그냥 운동량 가지는 거예요. 지가 갖는다는 데 뭐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요쯤 되면은 이제 요때 이제 물리학자들이 머리 좋은 물리학자가 나와요. 누구냐면은 그 불란서에 이 사람 공작이에요. 프린스거든요. 공작인데 드브로이라는 공작인데 저기 지휘도 공작이고 물리학자로서 노벨상까지 받고 왔으니까 아주 멋진 사람이죠, 그죠? 그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가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어려워요.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 빛과 아니 입자 파동은 논리적으로 아까 표 보여준 대로 같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야? 그럼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는 왜 파동 아니겠어?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 루이스 드블로이의 논문에 따라서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슨 거머가 전자는 입자라는 걸 잘 밝혀졌거든요. 그 전에 훨씬 전부터 입자인 게 밝혀졌는데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때려서 간섭물이 나타났다면 전자를 때려서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형광판에 있어가지고 전자가 탕 때리면은 빛이 반짝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밝고 어두운 무늬가 쫙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입자가 파동이에요. 근데 그럼 전자만 그러냐? 전자 등이라 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입자라 생각했던 모든 입자가 다 파동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이제 물리학자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 이건 없어요. 여기서 왜 그래 하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왜 그래가 아니고 그냥 그래요, 자연은. 근데 더 신기한 거 있어요. 이게 더 신기한 건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나무가 있었고 어떤 스키어가 쓱 지나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지나간 거. 그 말은 요 사이에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군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 지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볼게요. 자, 이제 입자가 전자라는 건 입자인 게 확실하니까 여기 슬릿이잖아요. 요 위에가 위로 가는 슬릿이고 밑으로 가는 거예요. 전자를 내가 하나를 보내요. 전자 하나예요. 하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전자는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그런 거지 동시에 두 군데로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 우리 생각이죠. 이게 하나기 때문에 절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간섭무늬는 파동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할 때만 생기는 거거든요. 입자가 둘로 쪼개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전자를 하나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놈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갈 거니까 간섭무늬가 안 나타날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오랫동안 하나 보냈더니 처음에 하나 때리고 들었더니 계속해서 실험했더니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티가 나타나죠. 그럼 하나가 두 군데로 지나갔다는 얘기죠. 왜 그래는 없어요. 그냥 두 군데 지나간 거지. 그러면 아까 스키어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 관계, 그 그림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거 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이게 도무지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건데, 그래, 네가 위에서 이렇게 동시에 두 군데로 왔단 말이지. 그럼 내가 어느 쪽으로 오는 걸 한번 좀 봐야겠어 하고 여기다가 빛을 하나 갖다 놔요. 그럼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니까 위에서 오면은 위에서는 전자하고 아래서는 빛과 부딪히면 여기서 빛이 반짝 빛나요. 밑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그 광원이거든요. 어떤 그 램프 같은 거는 아주 강한 레이저 같은 램프를 두면은 그 램프에서 나오는 빛과 여기 전자가 밑에서 반짝거리고, 여기 위에서 반짝거릴 때, 위에서 반짝거릴 때, 밑에서 반짝거릴 때 하면 위에서 반짝거리는 놈을 내가 카운트하고 밑에서 반짝거리는 카운트하면은 간섭무늬는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어디서 오는지 봤으니까. 관찰해서 어느 쪽으로 오는지를 내가 알면은 간섭무늬가 사라져요. 안 보면 두 군데 동시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거 갖고 뭐 어렵니 뭐 이해가 안 되니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렇다고 그러라 그랬죠?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지. 아니요. 과학자들. 아니 못 찾아. 그걸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아니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냐. 과학자라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몰라. 양자값은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본골 말해 본골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거 봤다는데 거기에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나요? 내가 봤다는데. 저기는 뭐 신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거구나. 아니 신의 영역이라는 것도 없어요. 신이 뭐예요? 신이란 말은 모르는 걸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논리에 안 맞죠. 신이라는데 신이란 말은 우리가 모르겠을 때 그냥 그 신이라고 불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말로 말한다는 건 말이 대답 안 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만 여여하다. 여실지견이란 말 불교에는 여실지견, 여여하단 말 하죠.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시비를 거는 게 우리가 이상한 거죠. 세월이 더 흐르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이거 있는 그대로 보고 아 그렇게 생겼어 하는 게 이게 불교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과학자가 이제 또 다른 거를 밝혀내어서 그러면은 앞에 또 아, 아닌 거. 과학은 그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뉴턴력학이 설명하는 것을 양자역학이라고 설명을 못 한다 그래서 뉴턴이 틀린 거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뉴턴력학은 요만큼 설명해요. 양자역학은 뭐냐? 요것도 설명하고 이것보다 더 큰 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뉴턴력학은 뉴턴력학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지 뉴턴력학이 설명하는 것은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 뉴턴력학은 요 범위에서 완벽해요. 그 지금도 로켓을 띄운다든지 뭐 배가 간다든지 기계를 돌리는 건 전부 뉴턴력학을 해요. 근데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미시세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로는 뭐냐? 블랙홀도 설명할 수 있지만 뉴턴력학이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이중성도 설명하지만 뉴턴력학이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건 거지. 새로운 과학이 나오면 지금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양자역학을 요만큼 설명하는데 이 양자역학이 설명 못하는 이만큼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왔다면은 그건 뭐냐면은 양자역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 나온다는 얘기지 양자역학이 틀리면 아니에요. 그게 과학의 발전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과학으로서는 양자역학이 틀린 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었나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 많이 네, 이상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뭐 누가 인도 가서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봤다 그러면 옛날 신라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똑같아요. 물리학자들이 본 걸 그냥 이렇게 이런 걸 봤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그러니까 모두 설자죠. 하나씩 보낼 때도 간섭물리가 나타나요. 간섭물리는 반드시 두 군데 지나갔을 때 생기는 거죠. 따라서 하나가 두 군데를 갔다는 거예요. 입자가 어느 쪽 스리를 통과하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그때는 관상물이 어느 쪽인지 보지 말아야 돼. 대신에 보면은 딱 한 군데만 통과해요. 그때는 관상물이 사라져요. 사람이 보면요. 뭐 사람이 받고 누가 바꿔. 근데 그 이제 보는 자가 누구냐?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논란거리가 되는데 그건 지금 아직도 물리학자들끼리 싸움이 붙어 있는 거라서 그 나중에 강의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누가 받느냐는 지금은 묻지 마시고 그게 사람이냐, 다시 말해 사람과 같은 지성체가 받느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거든. 서양쥐가 봐도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지정이 선생님 머리는 아인슈타인 정도 되나 봐요. 아인슈타인 그렇게 물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양쥐가 봐도 그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모르죠. 서양쥐가 보면 어떨지. 어쨌든 그 논란 쪽 어떤 쪽에 논란이 있는지는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어쨌든 사람의 해봅시다. 참 이상한 거죠. 간섭물이 생기지 않아요. 입자로 그냥 행동해요. 관찰에 의해서 입자는 실제가 그 말은 무슨죠? 안 보면 파동밖에 없었는데 관찰하니까 하나의 수를 통과하고 그때는 분명히 입자가 된 거예요. 입자의 실체는 봤기 때문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물리학자도 있는 거죠. 물론 아니라는 한 주장도 있는 거고. 나는 어느 쪽이냐? 이유를 설명하겠지만은 관찰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인간의 관찰에 의해서 생겼다는 찬성한 사람이에요. 지금 과학자들 중에서도 옥신각신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논란이 있는데 또 많은 과학자들이 그 관찰자가 인간과 같은 그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도 된다는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또 보여줄 거거든요. 물론 그 증거가 또 잘못이라면 내가 또 말할 거지만 이만큼 옥신각신한 문제니까 그 옥신각신하는 것은 나중에 이해로 지금 여기로 그냥 지나갑시다.
참 신기한 거 있네요. 이거 실제로 한 거예요. 여기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니까 우리가 굳이 번역하려면 훑기 꿰뚫기 현미경이라고 붙이는데 이용하면 개별 원자를 하나씩 드러낼 수가 있어요. 원자는 그래서 실제로 도널드 아이글러라는 물리학자가 이렇게 35개의 그 제논 원자 갖고 IBM을 썼어요. 그건 뭐죠? 제논 원자가 입자라는 걸 결정적인 증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서 자연은 그대로 따른다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원자 하나가 두 곳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중실 실험을 해보면은 이런 또 파동이 돼요. 그럼 진리 반대 역시 진리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이제 재밌는 말이네요. 자, 똑같이 마련된 실험에서 관찰자는 원자 하나가 두 개의 상자에 들어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고 한쪽 상자에만 들어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걸 상자성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자, 진리 반대도 진리일 수가 있을까요? 그걸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냐? 이거는 입자 빛이 여기 빛인데 빛 아니다 돼.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원자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가 반사경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여기 쪼갤 수 없는 거니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여기다 보내서 슬이 닫아뒀어요. 근데 그럼 뭐냐면은 요것이 입자가 여기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지 않고 요 슬릿을 열어두면은 여기에서 나온 슬릿과 여기 지나온 입자 두 개가 하나씩 보내더라도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간섭무늬를 만들겠죠. 그 말은 뭐죠? 이 상자에도 입자가 들어있었고 이 상자에 입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죠? 여기에 간섭무늬가 생기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느 쪽에 들어있는지 보지 않고 그냥 요 막에만 딱 열고 여기다 스크린을 두면은 여기 간섭무늬가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간섭무늬는 두 군데서 온 것이 만나야지만 생기는 거니까 입자가 두 군데서 왔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근데 똑같은 실험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열어봐요. 이 슬릿을 놓기 전에 이걸 열어봐요. 열어봐서 빛이 있으면 여기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알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간섭무늬 안 생기죠? 그러면 한 군데만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군데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 한 군데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아가 한 말인데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틀렸다 그래요. 근데 깊은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도 맞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경우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더 재밌는지는 뭐 그 생각에 따라서 알겠지만, 자 이번에는 요거는 유명한 걸로서 실제 실험이 가능한데 요건 실험보다도 재미를 위해서 극적으로 만든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본다면 Delayed Choice Experiment라고 치면 나오는 건데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이라는 건 뭐죠? 원인이 먼저 생겨서 시간이 흘러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시간을 소급한다면 결과가 원인을 만드는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태초에 지금부터 보통 우리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빵 터졌다 그랬죠?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서. 그래서 태초에 빵 하고 터졌어요. 이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오는데 이렇게 오는 빛은 이렇게 오는데
은하단이 있으면,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휘어져요. 이렇게. 은하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온 빛이 이렇게 휘어지겠네요. 밑으로 온 빛은 이렇게 휘어지겠네요. 그러면 지구에 올 때 둘이 합쳐지니까 간섭무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태초의 빛은 파동으로 온 거죠. 근데 그래요? 그냥 검출기를 두고 위에서 오느냐 아래에서 오느냐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간섭무늬가 사라진다 했죠. 그러면 관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파동인데 어느 쪽으로 왔는지 검출하면 입자예요. 그러면 14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내가 지금 관찰했기 때문에 입자가 되고 내가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이 됐다는 거가 납득이 되나요? 그게 시간 소관의 인간입니다. 하여튼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왜 그래? 그거 참 어렵네. 그 말은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자, 140억 년 전에 출발할 때 입자 파동 상태를 결정하지 하고 출발했다면 내가 지금 관찰하든 말든 파동이면 파동, 빛이면 빛일 거 아니에요. 아니, 입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결정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140억 년 전 일을. 현재의 관찰 행위가 140억 년 전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초의 우주와 현재에 나오는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유명한 그림인데 우주는 시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없어요. 140억 년 전에 떨어진 저 공간과 지금의 나와가 분리된 게 아니고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분리된 거냐? 여기에 있는 어떤 관찰 대상과 나는 그러면 분리된 거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다음 18번째, 19번째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분리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디레이 초이스 익스페리먼트 똑같은 거예요. 전자를 교란하지 않고 전자의 경로를 알면 즉 전자가 스릿을 지난 후 그러나 스크린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의 스크린 잘못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아까 여기 두 개에서 오면 이렇게 두 개에서 이렇게 들어온 빛과 여기에 들어온 빛을 지나면은 이렇게 간섭무늬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근데 무슨 실험을 하냐면은 빛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어요. 요만큼 왔을 때, 요 정도 왔을 때 여기를 닫아버렸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닫은 거거든요. 지나고 난 다음에 닫아도 이 빛들은 뭐냐면 나는 구멍이 원래 하나밖에 안 열린 쪽으로 왔으니까 입자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지나간 다음에 해도. 그 양자각적인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지정이 선생님 알아들었어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빛이 오는 데는 이렇게 두 군데서 왔을 때 여기서 두 군데서 왔을 때 여기서 만나면 저기 파동이니까 간섭무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슬릿인데 여기 슬릿인데 지나서 여기 또 지났어요. 이렇게 여기 왔거든요. 요때 여기에 구멍 하나 닫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멍 하나만 열어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나고 난 다음에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은 여기 간섭무늬가 안 만들어요. 그게 딜레이 초이스예요. 여기 빛이 요만큼 왔을 때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났어요, 분명히. 여기는 지났거든요. 그 빛은 요만큼 도달해요. 요만큼 왔어요, 지금. 여기 빛이 여기에 왔을 때 여기를 닫았다니까요. 그래도 빛은 뭐냐 그러면 나는 구멍 하나밖에 안 열어놨기 때문에 나는 입자로 행동할래. 이렇게 행동. 마치 출발할 때부터 누가 미리 닫을 거라는 아는 것처럼. 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의도된 뭐가 있으면 저게 바뀐다고 그래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 생각인데 이 실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슬릿을 닫지 않으면 이게 슬릿 닫지 않아요. 그래서 닫히면 간섭 무늬가 생겨요. 근데 아직 핏이 요만큼밖에 안 왔거든요. 닫아버리면 마치 뭐라면 내가 지날 때부터 닫을 줄 알고 한 군데 온 것처럼 간섭무늬가 살에 붉은 점선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슬릿을 지난 천재는 어떻게 슬릿이 닫힌 줄 알고 간섭문제를 만들 이미 지나왔으면 자기 이제 지나간 거랑 과거 관계 없잖아요. 근데 지나간 다음에 닫았는데 자기는 나 닫았으니까 나 이제 입자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그 현재가 어떻게 과거를 바꾸는 걸까?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과거라는 시간 개념이 여기 적용시켜서 그런 거지 양자각적인 시간 공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른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 개념 자체도 미시세계 양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거는 자기가 따라야 될 어떤 시공간의 법칙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사물 이중성과 윤리, 물음. 입자, 파동, 이중성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염류경에 보면 한 줌의 소금이라도 찻잔에 넣은 것과 갱지스가에 넣은 것은 그 효과가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알고 모르고 죄 많이 짓거든요. 사실 못된 거. 그러니까 지금 깨닫고 보면 내가 옛날에 잘못했구나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지은 잘못은 내가 업으로서 남아있어서 내가 반드시 받게 돼 있잖아요. 그 과거에 저진 잘못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 효과는 지금 달라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간장종지만 하면 거기 옛날 지은 잘못이 소금이라 친다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짜겠어요.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그냥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겐지스강만큼 넓어졌어요. 이 겐지스강에 소금 하나 넣었다 해서 뭐 짜나요?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가세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 메난도스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에 응과 응보를 받는다면은 내가 선업을 저지르는 듯이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돌멩이 하나를 물에 떨어뜨리면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까? 가라앉는다 그러거든요. 바로 그게 인과응보의 어치다.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는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물에 빠지게 돼 있다는 뜻이죠. 근데 큰 바위라 하더라도 배에 실으면 어떻습니까? 바위를 그냥 떨어뜨리면 물에 빠지게 되지만 배에 있으면 안 빠지죠. 마찬가지로 왕이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이 배와 같아서 바위같이 무거운 악업이라 하더라도 안 빠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라도 현재의 나의 선업에 의해서 효과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과거, 현재가 과거를 바꾸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엄경에 보면 공동묘와 흑암묘는 떨어져 본 자매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예쁘게 생긴 공동묘가 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장자가 불러드리라니까 거기에 못생긴 흑암녀가 따라오거든요. 저 여자는 말고 너만 오라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저 둘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세상에는 좋은 거 나쁜 것은 붙어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좋은 거 나쁜 거지. 그러니까 번뇌 즉 번뇌가 공동묘고 아니 흑암묘고 보리가 공동묘이듯이 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깨친 자는 그렇다고 그래요. 깨치면 우리가 말한 번뇌라는 것 그 자체가 그대로 즐거움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걸 여러분들이 깨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물리학에서 바라본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아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아, 깨친다면 뭐 그런 것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짐작하라는 뜻에서 설명한 거지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설명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는 아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필로크테스 얘기를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잊으신 분도 계시겠죠. 고통과 어려움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오묘한 이치를 간직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자세하게 김묘수 선생이 이거 읽어가지고 저는 이거 읽은 지가 한 50년인가 40년 전쯤에 읽었던 것 같고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것 같고 김묘수 선생 요새도 아마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좀 빼고요. 이제 그 트로이 원정하던 그리스 용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어떤 섬에다가 이 필로테테스를 남겨두고 필로테테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그리스 용사인데 그 섬에 내려서 잠깐 쉬는 동안에 독수한테 물렸어요. 독수한테 물린 사람을 같이 가지고 트로이까지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이 두고 떠났어요. 근데 10년 뒤에 이 친구들이 이 필로테테스가 가진 활이 필요해서 돌아와서 너 좀 그 네 활 좀 달라고 그 신의 신탁에 해서 그 활이 있어야지만 그 활로 쏴서 트로이 정벌할 수 있는 말하니까 그때 한 말입니다.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가 없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과 이 섬에서 겪어야 했던 10년 동안의 처절한 고독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치 짐승처럼 생각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었을 것이다. 배부른 돼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고통이 내 형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기독교 성경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신은 인간을 연단시켜서 이렇게 능력 있고 좋은 자를 쓴다는 것처럼 이것은 고통과 우리의 그 인간 됨됨이는 이렇게 뭔가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 고통 없이는 어떻게 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유의 특징, 스트레스 없으면 죽음이다. 매트리스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괴로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인생이고 고통이 없으면 진선미도 없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강아지를 발로 차면 사람들이 막 나보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강아지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내가 돌멩이 가다가 발로 찬다고 해서 나보고 뭐라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고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단 선하냐 아니냐의 어떤 기준이 될 텐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게 진선미의 근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절망은 바로 변화의 원동력이고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요. 그 고통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고통은 아까 필로테테스가 한 말처럼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됐다는 것처럼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시를 하나 한번 보죠. 행복을 쫓아다니는 한 당신은 아직 행복을 누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비록 모든 사랑스러운 것이 당신의 것이 된다 해도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고 목표를 정하고 초조해 있는 동안 당신은 아직 평화의 뜻을 모르고 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어떤 목적도 욕망도 모르고 행복이란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 만사의 본능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을 것이다. 헤세는 뭔가 이런 걸 느꼈던 모양이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이것에 계속 이어지는 이제 양자까지 현상들은 앞으로 뭐 18, 19, 20, 21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